졸리지 않나요? 이렇게 이어서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유성동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치료사 입장에서 뉴로코디티브 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경이라든지 인지, 재활, 이론 그런 얘기들 나오면 조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같이 생각하는 걸로 해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퀴즈 내는 거 아닙니다. 이제 사람 뇌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크기를 비교한 건데요. 이 코뿔소죠. 코뿔소의 이제 체중을 따지면 코뿔소가 사람보다 한 30배 더 웨이트가 많이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브레인의 크기를 보면은 사람이 오히려 코뿔소보다 2배 정도 더 크답니다. 이게 몸집으로만 말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남녀에 있어서 이제 브레인의 무게를 보면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무게가 더 높습니다. 더 많이 나갑니다. 보통 이제 11세 정도 되면 거의 다 내가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뒤로 이제 50대까지 비슷하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세 때 될 때까지가 굉장히 많이 뇌가 크게 발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후 1세가 되면은 출생 때의 거의 2배로 이렇게 뇌가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디 웨이트하고 보게 되면은 체중 대비 뇌의 무게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뇌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남자들이 좀 단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사춘기에 이제 몸이 성장하니까 상대적으로 뇌가 차지하는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출생 때는 가분수적으로 뇌가 신체에 비해서 더 큽니다. 저런 남녀의 특징이 있어서 오늘 얘기 다루지 않았지만은 어떤 발생되는 질병 발생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네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로크 같은 게 온 다음에 모터 리커버리 되는 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포스트 스트로크인데요. 100일 정도 지났을 때 거의 지금 보면은 80% 이상 리커버리가, 뉴럴 리커버리가 오는 거죠. 이게 첫 3개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뉴럴 리커버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얼리 저게 우리가 인텐시브한 그런 치료가, 재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따가 이제 그런 내용하고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로크 후에 지금 이건 세레벨룸에서인데 이제 회복이 양호한 경우와 회복이 불량한 경우,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 봤더니 입시라테랄, 레전이 있는 입시라테랄 쪽에서의 보니까 별로 액티비티가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측에는 콘트라라테랄 쪽의 세레벨룸에는 이렇게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회복이 나쁜 사람들은 회복 레전 사이트보다는 반대편에서 오히려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아마 보상적으로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회복이 좋은 경우에는 손상이 있는 쪽, 입시라테랄 쪽에서의 액티비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택되고 나서 6개월 때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전 있는 쪽의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사람들이 그 리커버리가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임상에서 보면은 뭐 PT든 OT든 그 매트릭스 사이즈도 이제 최근에 많이 그 테이블 액티비티보다는 그 매트릭스 사이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치료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팔 잡고 많이 그 모빌라이제이션도 하고 핸들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이제 미드라인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뭐 시팅 포스처 이런 것 때문에 또 트렁크도 많이 그 치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가 팔을 위한 치료인지, 아니면은 그 우리의 치료의 대상이 아니면 트렁크인지,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보행이 중요하니까 다리 쪽 우리 인지축 운동 치료에서는 그 하지도 우리 치료사들이 많이 다뤄야 된다. 특히 뭐 작업치료 쪽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다리가 치료 대상이냐, 신체 어디가 우리 작업치료사들이 또는 물리치료사들이 그 지금 주로 핸들링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치료의 대상이냐? 치료 대상이 어딜까요? 팔다리인가요? 트렁크인가요? 어디죠? 브레인이요. 선생님들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게 지금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 대상은 바로 뇌지요. 네. 브레인을 치료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럼 팔다리, 트렁크, 하지 이건 뭔가요? 브레인에 대한 치료를, 뇌는 직접 우리가 매니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팔다리, 트렁크, 다리를 통해서 뇌를 지금 그 재조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치료 활동들인 거죠. 수 있습니다. 그건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곰이 죄송합니다. 뇌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몸은 지금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신체 일부가 전달됐다든지 아니면은 브레인에 뭐 임팍이든 헤모레이지든 뭐 외상성 뇌손상이라든지 그런 게 생겼을 때 뇌가 다시 재조직화를 스스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요 슬라이드는 이 메모리에 대한 신경 가역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트레일러가 달려있는 차가 바로 뒤따라오다가 추월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이 주인공에. 근데 그 트레일러 뒤에 따라오던 차에 의해서 아웃카 액시던트를 당하게 되죠. 그 뒤에 이 환자분은 과거 30년 동안에 본인의 개인적인 기억을 쌍그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이 개인적 경험을 기억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환자를 봐서 연구를 해보니까 따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정보는 손상이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손상이 돼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실타래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그 기억 회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교류하게 되는데 이 갈고리 섬유다발이 아우카 액시던트 때 손상이 돼가지고 개인적인 경험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그런 남자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금 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환자한테서.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금 그 개인적인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새로운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뉴 패스웨이가 만들어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경로를 구성을 해서 손상된 개인적인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금 획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자의 기능을 특히 이제 이런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왔는데 그 치료 패러다임이 크게 이렇게 동기부여 이론에서 근력 강화, 그다음에 신경운동 이론, 그다음에 인지운동 이론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에서 주로 치료가 되고 있는 건 2번, 3번, 1번, 2번, 3번 영역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지운동 치료에서는 인지 이론을 적용한 그런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되고 나서 기능 회복되는 게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회복력이 좋다는 거를 보고 동기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환자한테 어떤 동기를 유발시키고 동기 자체를 어떤 개량해서 인터벤션을 제공하고 치료사가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런 제한점 때문에 이론보다는 이제 모타 이 근력 강화 이론이 빨리 설득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자한테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은 이 모타 유닛을 동원하는 그런 리크루트먼트의 능력의 부재 또는 부족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하고 한 척에 대한 근력 강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근력 강화를 하면은 ADL 기능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임상에서 경험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근력 강화에 의한 치료 방법은 운동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운동 조절, 모터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 더 이상 좋아지는 데는 제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로모터 어프로치들, 지금 임상에서 많이 쓰는 어프로치들이 1920년대부터 이제 1990년도에 근처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치료 접근법들이 발달을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환자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는 숙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뉴로모터적인 어프로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 변화된 리플렉스를 개선시켜서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걸로 한마디로 이제 추격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베스라든지 PNF라든지 SR라든지 각 접근법들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뇌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환자한테도 기능 회복을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뉴로모터 어프로치들의 공통된 또 하나의 제한점은
바로 이 카그니션이 다뤄지지 않고 있거나 아주 카그니션에 대해서는 가볍게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이 카그니션과 무브먼트를 따로 생각하는, 인지는 인지고 무브먼트 무브먼트라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앞에서 말씀드린 뉴로 프로시저에서 접근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스컨셉, 그 카그니션과 무브먼트를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인지 운동 치료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한다면은 이 카그니션과 무브먼트가 별개로 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론에서는 이런 잘못된 학습 장애로 인해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제한되는 것들을 이런 인지 과정 활성화를 통해서 기능을 재조직화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신경 인지 재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문클루스 이론에 의한 뇌의 이렇게 신체 대응 부위별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엠프티 환자 영상에서 봤듯이 얼굴하고 가까운 곳은 이제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앰프테이션 된 경우에 이 손의 영역에 대한 자극을 이 얼굴에 터치 자극을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런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의 자극이 이 손 영역에 해당되는 부위에 같이 자극이 활성화가 일어나는 그런 맵의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전에 생각했던 이런 아주 단순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뇌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계시듯이 이 손에 해당되는 뇌의 영역에 있어서도 손에 보면은 지금 손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검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극을 줬을 적에 어떤 액티비티 할 적에 보다 많이 활성화되는 부위들입니다. 그럼 같은 손의 제형 부위가 뇌에 있는데 그 제형 부위마다 활성화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액티비티를 하느냐, 어떤 이 손의 움직임을 쓰임새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뇌 부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뉴로모터 어프로치들에서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던 치료 방법들로 하게 되면은 이런 각각의 손의 이런 제형 부위들을 효과적으로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손의 기능을 정말 온전히 회복시키려면 손의 제형 부위들 각각의 이런 활성화가 증가되는 부위들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지운동 치료적인 인지운동실 사용하는 공간가제라든지 접촉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숄더에 대한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숄더 안에 보면은 리스트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엘보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제형 부위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의 틀, 지식을 새로 바꿔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9가지 이런 도형이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웨이트라든지 최대 사이즈, 폭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양만, 컨투어만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전의 역할을 손을 뻗어서 이걸 잡으러 가는 데서 비전의 역할은 우리가 볼 적에 모양이 다르니까 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서 보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팔을 뻗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데 굉장히 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이 물건을 그립하는 데는 비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손을 뻗어서 그 손의 탁테일 정보, 채성 정보를 통해서 이 물건들을 그래스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비전과 탁테일 정보가 같이 코워크를 할 적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인지운동체에서 이제 시각을 차단하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 정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보면은 지금 3cm 거리에 동일한 형태의 물건을 두고 사이즈만 다릅니다. 직경만 2cm, 3cm, 5cm로 직경만 다르고 동일한 3cm 거리에 있는 이 물건을 잡으러 갈 적에 이 엄지손가락과 인덱스 핑거 사이에 이 웹스페이스의 이 거리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단지 차이 나는 건 이 물체의 사이즈만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 프리쉐입 하는데 필요한 이 무브먼트가 다른 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뇌의 다른 부분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좀 더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실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 작은 거를 잡으러 갈 적에 뇌에 지금 이런 부위들이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두 군데서 강하게 활성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큰 거를 잡으러 갈 적에는 요건 이제 핀치 그래스 하듯이 잡는 거고 요거는 팔마 그래스 하듯이 잡는 거죠. 그럴 적에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손에 디스플레이먼트 되는 거는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으러 갈 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그게 딱딱한지 소프트한지 또는 쉐입이 어떤 쉐입을 하고 있는지 웨이트는 어떤지 그 다음에 방향은 디렉션은 어디에 있는지 랭스는 어떤지 이런 것 같은 이런 특성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운동 치료에서 이제 공간과제나 접촉과제를 적용할 적에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그런 과제를 인지 문제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것들을 수행할 적에 뇌의 다른 부위들이 활성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촉각의 기억 겪는데요. 이제 우리가 페리페랄 쪽에서 센서리 정보가 소마토 센서리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상을 거쳐서 이 프라이머리 센서리 에리아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에 대한 처리를 이제 두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S2 영역에서 S2 영역은 세컨다리 이 센서리 에리아는 더 신부에 있는 거죠. 이 신부에 있는 게 지난 세미나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S1 영역에서 일어나는 가역성보다는 S2 영역에서 일어나는 가역성이 훨씬 더 강범위하게 더 크게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어소시에이션 콘텍스에서 감각 처리를 종합적으로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작에 대한 반응을 내볼 적에 이제 프리프론탈 쪽으로 보내서 모타 콘텍스로 다시 보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가시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오리엔테이션하고 로케이션을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것에 따라서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인트라파리에탈 썰쿠스 왼쪽에 있는 요 부위가 되겠죠. 요 부위가 이제 활성화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적에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적에는 지금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템포로 파리에탈 정션에서 많이 그 활성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성화되는 부위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 구분하는 거가 로케이션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 뇌의 다른 부위를 가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질감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뇌의 다른 경로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러프한 거, 길이보다는 러프한 거에 쉐입보다는 러프한 거를 구분할 적에는 LPO 영역에서 라테랄 파리에탈 쪽에서 더 액티비티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러프한 거보다는 길이나 쉐입을 구분할 적에 바로 그 IPA 영역에서 더 많이 그 뇌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의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손해의 기능 외에도 그 손해에서 하는 게 그 이제 카그니션에 많이 그 인볼브돼서 관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접촉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냥 접촉을 시킬 때 활성화되는 손해 부위가 지금 검게 표시된 부위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는 이 자극이 뭔지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요구하지 않을 때, 즉 인지적인 그 과제를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 접촉되는 것이 어떤 건지 센서리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요구했을 때, 즉 인지적인 과제를 수행하게끔 했을 적에 뇌에서 손해에서 활성화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부위에서 인볼브돼서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손해에서 이 라테랄 세레벨라 헤미스피어 쪽에서 이런 인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관여를 많이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그 패시브가 아니고 그 이제 직접 그 이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액티브로 이제 만지게 하는 거죠. 다만 이게 뭔지 알아맞추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적에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만졌을 때 이게 어떤 물체인지 어떤 크기인지 알아보라고 했을 적에 뇌가 활성되는 부위가 훨씬 더 여러 부위에서 인볼브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손해의 기능, 밸런스라든지 어떤 무브먼트에 있어서 비교 측정기로서의 기능을 해서 운동조절 관여하는 것 플러스 인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운동이 그 아프되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베이저 강글리라든지 그 대뇌 겉질 모터 콜텍스 세레브럴 콜텍스에서 그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라든지 그 이 모터 콜텍스에서 그 하위 로모터 뉴런 쪽에다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운동이 실행되죠. 근데 손해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제 그 운동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터 컨트롤, 운동 조절에는 이와 같이 언급된 손해라든지 베이저 강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레브럴 콜텍스, 뇌줄기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작용에 서킷에 의해서만 운동 조절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번에 베이징이 아니죠. 광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을 아직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유현진 선수가 그 두 번에 걸쳐서 잘 던져가지고 야구가 8년 만에 그 우승을 했죠.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생님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체가 다르면은 그 물체를 우리가 잡을 적에 잡는 그 손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립 형태가 달라지죠. 물체의 사이즈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물체의 형태가 다르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이라는 야구공이란 동일한 형태,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무게의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현진 선수가 갖고 있는 그립의 패턴이 손의 모양이 동일합니까? 다르죠. 그럼 왜 이게 다르죠? 여기에는 바로 의도가 있는 거죠. 내가 이 공을 가지고 뭘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모타가 운동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물체를 어디에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잡는 그립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직구를 던질 건지 슬라이드를 던질 건지 포크볼을 던질 건지 거기에 따라서 그립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인지적인 거죠. 내가 뭘 하겠다는 그 인지적인 거의 소스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셀프 이니시에이티드 무브먼트랑 외부적인 자기에 의해서 트라이브된 무브먼트랑 그 진행되는 그 패스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적에는 이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리어가 관여를 다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리어나 프리 모터 에리어가 다 운동 조절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리어는 주로 셀프 이니시에이티드 무브먼트 때 강하게 그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로 트라이브된 무브먼트를 수행할 적에는 프리 모터 에리어가 강하게 그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남 선생이 발표할 내용이 모터 운동 이미지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왼손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때와 이제 이미지를 사용할 적에 뇌혈류의 변화를 측정을 해본 그런 그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심플한 무브먼트를 할 적에는 지금 라이트 쪽 오른쪽 방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액티비티가 증가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요 조금 진하게 된 파란색 요게 이제 그 혈류량이 좀 많이 25 내지 35% 정도 많이 증가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모터 에리어, 프라이머리 모터 에리어가 되겠죠. 뒤에 이제 프라이머리 센서 에리어가 될 텐데 요 부위에도 이제 그 혈류량이 다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컴플렉스한 무브먼트를 수행할 적에는 지금 보면은 레프트 헤미스피어에서도 이렇게 혈류량이 많이 25% 이상 증가되어 있고요. 그다음 라이트 헤미스피어에서도 보면 이렇게 증가된 부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운동을 위해서 이 정신적인 예행, 그 리허설을 할 경우에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그 혈류량이 증가되는 걸 좌우방구에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지운동치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 모터 이미지를 활용해서 근척의 모터 이미지를 가지고 환척의 그 모터 이미지를 심어줘서 움직임을 개선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와 같이 그 이미지 할 때에도 뇌에 있어서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민환 선수가 그 세계 최초라 그러죠. 역도 부분에서 글랜드 슬램을 달성한 거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우승하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승하고 세계 선수권에서도 우승한 그런 최초의 인물이 됐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표정 중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이 바벨을 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바벨을 들어서 올릴 건지 아마 그 이미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이미지와 뇌 활성화에 있어서 이미지를 할 적에 활성화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을 적에 활성되는 것. 그래서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양은 다르지만 부위는 그 대동소이한 같은 부위에서 뇌의 활성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서 발가락에서 혀에서 이미지 했을 적에 레스팅시와 비교해서 액티비티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 이미지를 하게 되면 뇌가 이렇게 실제로 익스크리션 하는 것처럼 그 부위에서 활성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립을 할 적에 그립 포스 그립할 때와 이제 로더를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실제 이제 그립을 해서 들어 올리고는 그런 그 과제를 수행할 적에 뇌에서 활성화 일어나는 부위로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그립 로더 포스 때 활성화되는 부위, 그립 포스 때 활성화되는 부위. 그래서 이걸 합쳐놓은 게 이제 요게 되는데 주로 이제 라이트 쪽에 인트라 파리에탈 콜텍스에서 활성화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레프트 헤미에서 일어나는 부위 보여드리고 라이트 헤미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벽에서 일어나는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액티비티를 할 적에 그립 리프트 포스트 테스트를 할 적에 지금 이제 로더는 요건 그냥 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과제를 수행할 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립할 적에 요런 그 액티비티가 일어나는데 요 두 개를 합한 게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힘의 팩터를 합하면 이제 그립해서 리프트하는 그립 리프트 포스로 과제를 수행할 적에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물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니플레이션 하는 동안에 그래스하고 있는 거를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조절하고 하는 그립과 포스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포스테리어 파리에탈 콜텍스가 중요한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그 베이직 코스 때 말씀을 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EMG 액티비티가 많이 증가되던 것이 반복될수록 점점 액티비티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바디 스웨이를 줄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환자가 헤매 환자가 예를 들어서 시트 스탠드 할 적에 어소시에이티드 리액션에 의해 가지고 팔이 구부러진다 그러면 스페시피시티가 생겨서 팔이 구부러지는 거를 환자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어텐션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팔이 구부러지는 각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매년 한번 저널을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해서 지금은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저널을 발표하는데 요번에 12월 달에 다시 2호가 발간이 됩니다. 거기에 실릴 논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경직 감소에 대한 인지운동 치료를 적용해서 경직이 얼마나 감소되는지에 대한 그런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게 이제 인지운동 치료적으로 접근해서도 경직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인지를 사용하는 거죠. 인지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이런 신장 반사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인지운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그런 접근법이 기존의 뉴로모터 어프로치들하고의 좀 차이 나는 점, 그리고 좀 생경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운동 치료에서는 사용하는 도구들이 많은데 이런 도구가 인지운동 치료의 도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지운동 치료 도구는 바로
인지라는 카그니션이 인지운동실이 사용하는 오리지널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과정을 활성화를 통해서 기능적인 재조직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도구를, 이런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지각, 인지과정을 지각, 주의, 기억, 판단, 언어, 이런 걸 인지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럴 적에 지각은 정보를 수용하는 단계가 되겠고, 주의는 선택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저장을 하고,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 정보를 부화해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루리아가 지각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지각이라고 하는 건 능동적이고 복잡한 그런 분석적인 활동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사람에게 제시되는 문제이고, 그 운동 행동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attention인데요. 치료를 할 적에 이제 attention을 많이 요구하는데, attention을 하게 되면은 어느 신체 부위에 attention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감각 모달리티에 attention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특징에다가 attention을 해야 되는지, 뭐 길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뭐 그 질량감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특성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 환자가 잘 모르면 우리가 법을 큐를 줘서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이렇게 많다고 치면 이 깔때기에다가 붓게 되면은 이 액체가 그 용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깔때기의 사이즈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정보의 양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텐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용량이 있다는 거죠.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해서 통제받는 주의는 경험의 수용에 근거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의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주의력이 결핍된 아동, 뭐 가다 행동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 친구들한테 보이는 액티비티고요. 요건 정상 아동에서 보이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내부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주의력 결핍은 사고의 속도와 반응 시간의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정말 주의력이 결핍이 있나 없나를 그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사고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적에 이 환자의 그 시팅 포스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 환자의 기능을 평가를 하죠. 그렇게 해서 환자에 대한 치료 플랜을 세워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외부적인 관찰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특히 인지운동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부적인 관찰을 중요시합니다. 그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정작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관찰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영상인데요. 저게 준비가 안 돼서요. 리플레이가 소리만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치료실에 계속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환자하고 얘기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그 일반적인 치료실 환경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아니 치료사가 치료를 안 하고 잡담만 하고 있나? 환자 잡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환자의 내부적인 관찰을 하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환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어텐션을 지속하기 위한, 그리고 실제로 어텐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언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환자가 그 물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외부 세계와 교통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언어를 통해서 치료사가 확인하고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다른 그림 같지만 사실은 같은 그림이죠. 이게 색깔이 달라 보이지만은 이게 시각적인 그 착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는 게 다 옳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 물론 비전이 그 우리 애기가 태어나서 갖는 그 감각 중에 비전이 나중에 발달됩니다. 다른 채성 감각에 비해서 비전이 나중에 발달되지만 그 비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비전이 우선적으로 그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비전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런 그 이 진실과는 괴리된 그런 비전을 제시를 우리가 인지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차단해서 보면 맥인에 있어가지고 후두엽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점자를 읽기 때문에 모터 콜텍스가 활성화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점자를 읽을 적에 실제로 후두엽에서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회전되는 물체인데 돌아간다는 건 이제 비전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아, 물체가 돌고 있구나. 근데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를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려면 손을 갖다 대서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에 의존돼서 우리가 너무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치료하고 있는 환경에 보면 다 환자가 눈을 뜨고 뭘 이렇게 액티비티 수행하죠. 눈을 가리고 이렇게 치료를 아직은 적용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운동치료에서는 동작을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인지운동치료에서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느껴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어떻게 움직이라고 그렇게 지시적으로 사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림이 아까 시커멓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지운동치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치료사가 패시브로 해서 이렇게 그 인지 문제를 그 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패시브로 움직일 적에 그러면은 뇌에서는 어떤 그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S1 영역에 피질에 있는 그 세포의 40% 정도가 수동적인 이런 접촉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엔티티 쪽에서 얘기할 적엔 no passive movement, 패시브 무브먼트를 하면은 브레인 플라스티시티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액티브하게 움직일 적에만 뇌의 가소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뇌가 패시브로 움직일 적에도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운동치료에서 이런 감각 정보의 변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회장님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실행증 환자의 치료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실 텐데 그게 보면은 감각 정보의 변환,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정보의 변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각들을 같은 감각 또는 다른 감각 간에 이렇게 정보의 변환들을 활발하게 우리 정상적인 브레인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환자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보의 변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이제 색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하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눈처럼 작용하는데 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여기서 본다는 건 손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맹인이니까. 그래서 손으로 만지게 되면 물감에 따라서 점성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게 정보죠. 그 차이를 인지함으로 인해서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면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예는 역시 맹인을 대상한 그런 연구인데요. 일렉트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기판에는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적으로 요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 형태에 따라서 여기에다 그런 형태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걸 혀에다 물고 있게 되면 혀에 들어오는 요 자극을 가지고 이게 원인지 삼각형인지 어떤 물체인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마치 눈으로 보듯이 뇌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사용할 수 없지만 혀에서 주는 이런 그 촉각 자극을 통해서 그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중추에서 이게 어떤 물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보 변환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운동치료에서 이런 그 물체와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부 세계와 교통하기 위해서 일단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도구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지각 가설을 검증하고 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지 과정을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신체와 물체의 접촉을 통한 그런 인식 훈련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촉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앞에서 봤던 영상에서처럼 우리 인체에서 끊임없이 우리 인체를 통해서 정보를 뇌에다 전달하고 그 접촉을 통해서 이게 어떤 건지 어떤 물체인지를 우리가 그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팔에 대한 표상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그 이미지인 거죠. 실제적인 팔의 형태인데 이걸 이미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단순화된 형태로 우리가 암이라는 글자만 봐도 사실은 선생님들은 팔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팔이라는 단어 또는 팔이라는 영상을 떠올리게 되죠. 그건 이미 그 언어적으로 부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이런 표상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이런 형태로 이런 것들이 다 팔을 의미한다는 걸 표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그 어드밴스 코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운동치료에 대한 표상을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운동치료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 제한되는 한데 물론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다든지 조금 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그 특별한 이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환자들이 OS 쪽 환자부터 해서 NS 쪽 환자가 다 그 우리 인지운동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내리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임상에 돌아가서도 선생님들 인지운동 치료를 좀 더 가까이 접하지 않았을 때 하던 그런 치료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실 건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맹인들이 코끼리를 잡으면 각자 자기가 만졌던 코끼리의 형태를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하고 있는 치료가 마치 이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 환자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인지재활치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의력이라든지 또는 그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진시키기 위한 치료를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효과도 보고 있는데 인지재활치료하고 신경인지재활치료하고 인지운동치료를
뉴로코그니티브 리해비테이션에서 신경인지재활치료라는 용어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인지재활치료랑 신경인지재활치료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지란 말이 들어가니까 인지재활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주의력을 또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인지재활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신경인지재활치료는, 즉 인지운동치료는 물론 이런 그 인지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지만은 운동 기능의 회복을 위한 그런 치료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의 플라스티시티를, 브레인의 기능적인 리오르가니제이션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 접근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들은 이런 그 저널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있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그 아티클들이 많이 나와서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정보를 얻고 또 이렇게 그 임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예정보다 10분 정도 일찍 종료가